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25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2부에서는 AFC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경기를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자에 앉으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일부 알파신 좀 많이 길었는데 하여튼 네. 의자에 앉으니까 좋습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경기는 전북 현대 그리고 FC 서울이 맞붙는 경기로 정말 많은 화제가 있었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4대1. 사실 예상을 했던 스코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북이 유리하다고는 저희가 말씀드렸죠. 전북은 뭐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꾸준히 잘해왔던 걸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관건은 서울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사실 지난번 프리뷰 좀 했을 때 장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울이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 포인트이지 그렇죠. 네. 전북은 조급증만 조금 조심하면 크게 조심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전북의 측면 선수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김보경이라든가 이재성의 또 침투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서울이 3백으로 가면서 중앙에 3명 미드필더 놓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의 어떤 전북과 서울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는 그것이 서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리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3 미드필더가 주세종, 신진호, 다카하기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시즌 초반에. 그때는 사실 서울이 가장 예술 축구를 하는 팀이었고 그 예술 축구의 바탕은 물론 아드리아노 선수도 있고 공격수들도 잘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세 명의 미드필드가 엮어내는 유려한 빌드업에 있었거든요. 이 빌드업에 있어서만큼은 당시에 주세종, 신진호, 다카하기의 플레이는 거의 진짜 아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이제 최용수 감독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서 전북을 상대하게 되더라도 과연 빌드업이 부드럽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빌드업 부분이 이날 서울에게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역시 하나였다. 그러니까 3명 미드필더는 뭐 숫자는 같지만은 여기에 이제 다카하기 선수도 이제 부상 당한 상태에서 김원식 선수에다가 이제 주세종 위로 올라가고 이석현 선수 이제 이렇게 3명 아닙니까? 이 빌드업은 과거에 그 잘 될 당시의 멤버 구성에 비하면은 부드러운 빌드업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하나 관건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아드리아노가 이런 경기에서는 역시 전북의 넓은 뒷공간을 공략하는 천병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최강희 감독이 아드리아노 선수에 대해서는 역시 최철순 시프트를 활용을 하면서 카드를 어느 정도 또 대응 카드를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당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에서 어느 하나도 서울이 그렇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로페즈라든가 레오나르도 선수의 활약도 완전히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은 또 로페즈 선수에게 주력에서 좀 처지는 모습 특히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 사이에서 로페즈가 특히 돌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어떤 주력의 좀 한계를 서울 수비진이 느끼는 모습들 거기에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사실 역습을 잘하려면은 저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예술 선수비 후역습에서도 보여지지만 빌드업을 부드럽게 위협적으로 세밀하게 못하면은 사실은 선수비 작전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보여줬던 모습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드리아노 선수가 물론 후반전에는 상당히 좀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전반전에 이제 볼 터치 횟수도 적으면서 역시 빌드업의 지원을 좀 못 받은 결과가 서울이 결국 안 좋게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은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A, B, C 그러한 어떤 전술적 운영을 놓고 판단하다가 결국은 이제 현재 최적의 상황을 실리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에게도요. 그것은 이제 역시 최근에 이 전북의 어떤 공격의 화력은 스피드, 특히 로페즈 선수가 지금 물이 올라 있고요. 또 중거리 슈팅력까지 최근에는 장착이 되면서 완전히 내려서도 역시 전북의 공격을 막기에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따릅니다. 레오나르도나 로페즈의 최근의 슈팅력이나 여러 가지 또 김신욱 선수를 기용한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역시 서울은 뭐 앞서도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수비 숫자를 그래도 5명 이상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역시 전북에게 실점했던 과정들이 결국은 다 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실점이 된 거고요. 공간을 내주는 원인들은 앞선에서 미스가 나오거나 또는
전북의 어떤 공격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먼저 뭐 선제골을 먹혀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생기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점하기 전까지의 운영은 그래도 현재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된 시점이 있습니다만 첫 실점이 일단 상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나왔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공간을 노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원식 선수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원식 선수가 아주 세밀한 패스를 해주는 그러한 유형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공격 전개 시에 오히려 미스가 나왔을 때 과연 역습에 대처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역시 오스마르 같은 선수가 로페즈 쪽 라인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수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스마르의 단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선발 라인업 구성에서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축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결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실점하지 않고 초반 흐름, 전반 초반 흐름을 잘 끌고 갔으면 서울도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데요. 전북이 그것을 스스로 극복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로페즈나 레오나르도의 최근 컨디션, 또 김신욱 선수의 아주 물오른 기량 이것이 같이 작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입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결국은 오스마르를 중앙 미드필드로 올려서 빌드업의 기점을 삼은 것이 후반전 그래도 그렇죠. 더 후반전은- 나았다는 평가를 하시나요? 장 네. 의원님도? 저는 그렇게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역습을 할 때 사실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 3백을 쓸 때도 사실은 완전히 이제 내려서서 경기 운영을 해서 아예 공간을 주지 않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정에 전주 원정 가서 그래서 최강희 감독이 야,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서울 같은 팀이 뭐 이렇게 항변하면서 스스로 본인들도 3백을 쓰고 한번 같이 엉덩이 빼보자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와 좀 다르게 정상적인 운영을 하면서의 사실은 역습 과정에서의 그 수비는 원톱을 놓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박주영과 대안 선수가 같이 나올 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박주영 선수를 최근에 측면 미드필더로도 기용을 하면서 수비 시에는 대안의 원톱 역할 같이 수행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측면 쪽에 대한 커버 또 미드필더의 가담 숫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6-1 체제의 운영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냐. 근데 오히려 두 명은 수비에 가담하지 못한 채 대안과 아드리아노가 좀 죽어 있고 앞쪽에서는 3명의 미드필더만으로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 앞쪽에 제어를 하기에는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위험 요소가 좀 따르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프리뷰 말씀하실 때 장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이제 빌드업이 서울이 걱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장 의원님이 대안을 좀 내려서 미드필더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대안 선수가 전반전에 그렇게 내려와서 빌드업에 도와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박주영 선수의 기용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만 대안 아드리아노가 기용됐다 하더라도 대안 선수가 거의 미드필더처럼 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했지 않았을까. 약간 그것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네. 자, 확실히 이제 전북이 강하긴 강하지만 강했죠. 네. 엄청 서울이 사실 준비해왔던 거를 다 못 보여줬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한 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 차두리 해설위원이 뭐 이건 사기입니다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전북한테 제가 로페즈, 레오나르도, 김보경, 이재성 이 미드필드는 사기입니다. 사기였습니다. 아니 너무 저희가- 좋아요. 사실은 원투펀치 예전에 김보경 선수 영입이 됐을 때 그 네. 말씀도 드렸잖아요. 김보경, 이재성의 이 라인. 거기에 레오 로페즈예요. 네, 지금 레오 그렇게 로페즈. 4명이에요. 이 라인은 잘만 돌아가면 거의 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정말 근데 사기캐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기캐가 하나가 아니고 4명이. 그 미들 줄에 4명. 이거는 뭐. 자, 어디서부터 서울의 공격이 잘못됐는지 저희가 한번 알파신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현대와 FC 서울의 경기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리적인 운영, 수비 숫자를 좀 많이 둔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실점하지 않고 어느 시간까지
오랫동안 경기를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반대로 이제 전북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선제골을 넣느냐 그것이 상당히 두 팀에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전반에 서울이 실점하기까지는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됐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은 수비 시에 5명의 수비 그리고 3명의 미드필더 김원식, 주세종, 이석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8명이 수비에 가담아서 내려오는 형태 그리고 전방에 있는 투톱이 공격적으로 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비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공격, 김신욱을 활용한 긴 공격이 처음부터 유지가 됐고 지금처럼 길게 한 번에 때려 넣는 이러한 역습으로 서울은 이제 공격 리듬을 잡았죠. 그리고 또 원터치 플레이를 통한 빠른 역습 전개. 그리고 항상 지금은 고요한 선수가 오버랩을 했지만 반대쪽에는 고광민 선수는 내려오지 않고요. 한쪽이 오버랩을 하면 한쪽 윙백은 남아서 3명의 수비수 그리고 수비형들인 김원식과 함께 최소한 5명의 수비 숫자는 유지한 채 나머지 선수들 윙백 1명 그리고 주세종, 이석현의 투톱이 공격을 하는 형태. 이렇게 경기 운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비교적 이런 운영을 원활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스루 패스 넣어주고 또 공격을 간결하게 처리하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의 직선적인 롱 패스를 병행하는 형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는 5명의 수비 그리고 1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2명의 미드필더가 앞에 나가 있는 형태인데요. 워낙 수비 숫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북의 공격은 박스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이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가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전북의 공격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로페즈입니다. 로페즈가 오른쪽 와이드한 측면 미드필더 역할에서 조금씩 동선 자체를 중앙 혹은 또 안쪽 언더랩 쪽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경기가 풀리기 시작한 전북인데요. 지금도 로페즈가 오스마르의 압박, 김원식의 수비를 뚫어내고 들어갔습니다만 여전히 뭐 이런 상황에서도 수비 전환이 빨랐던 FC서울은 오스마르까지 복귀하는 상황에서 5명의 수비와 3명의 미드필더 숫자는 항상 견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결국 전북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이런 루트로만 경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서울이 원활하게 경기를 풀었고요. 지금처럼 왼쪽 윙백인 고광민 선수가 이제 오버랩을 하면서 경기 진행을 할 때는 반대쪽 윙백인 고유하는 포지션 마크맨인 레오나르도 선수를 이제 견제하는 입장이죠. 그 상황에서 오버랩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랩을 자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이쪽 한쪽에 있는 윙포드를 잡아주는 형태에서 수비 전환이 됐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로페즈 선수의 또 빠른 돌파. 결국 이제 특히 고광민 선수 쪽에서 오버랩을 나갔을 때는 이쪽에 3백의 스토퍼를 보고 있는 오스마르 선수가 특히 로페즈처럼 빠른 돌파를 할 때 자신이 이제 마크를 해야 될 선수가 로페즈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마르 선수가 스토퍼로 나설 때 뒷공간이 열리게 되면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고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조금씩 무언가 유언 요소가 로페즈로부터 연출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전북이 그런 상황에서도 또 좌우를 흔들어주는 공격을 계속 시도는 하긴 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좋은 유효슈팅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레오나르도가 로페즈에게 주고 또 크게 휘둘러주면서 자, 김신욱. 자, 이렇게 또 수비 숫자가 워낙 많아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명이 있어도 이재성 선수의 한 번의 센스 있는 패스로 한쪽으로 쏠린 이 서울의 수비 공간을 뚫어냈죠. 이 상황에서 이제 박원재 선수가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기도 했어요. 골대를 맞았죠. 여기서부터 전북이 징조가 좀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8명으로 내려선 수비를 상대로도 좌우로 흔들면서 공격 찬스를 조금씩 잡기 시작했던 전북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시간까지도 서울은 경기 운영이 자신의 계획대로 그래도 무난히 잘 됐었습니다. 지금도 로페즈 선수가 이쪽 와이드한 쪽 돌파보다는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돌파를 해도 미드필더에서 커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면서 수비가 계속 됐던 서울입니다. 수비로 이제 끊어내면서 공격이 되는데요. 자, 지금도 직선적으로 빠른 역습 한 방에 또 떨구는 그러한 공격으로 서울은 전개가 됐는데 근데 사실 서울이 이러한 준비를 해서 전반전을 최소한 실점을 해도 한 골 정도 실점. 에서 마무리를 짓고 후반전에 좀 어느 정도
전북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격적인 운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잡혔을 텐데요. 전반전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이 수비 연습은 어느 정도 하고 역습 과정에서 그래도 투톱에게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역습 루트에 대한 연습은 조금 부재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냥 때려 넣는 공격으로만 좀 일관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최철순 선수가 아드리아누 선수를 계속 마크를 합니다. 근데 센터백 2명 이 사이에 빌드업을 하는 미드필더가 그러다 보니까 부재한 상황에서 최철순 선수가 사실은 뭐 플레이메이커 역할 기질은 아니니까요. 아드리아누를 마크하고 오히려 이제 김보경 같은 선수나 이재성 선수가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임종은 김보경이 내려왔죠. 네, 김보경이 패스를 해주고 또 이재성 선수까지 이 최철순 선수는 계속 아드리아누를 따라가다 보니까 연결해주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상대적으로 김보경, 이재성까지 계속 빌드업에 같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앞쪽의 공격 숫자가 좀 부족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전북이 서울의 어떤 이러한 축구에 조금 말려드는 그런 느낌까지 갔었어요. 네,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 세 명이 여기에 같이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빌드업에서 사실 김보경과 이재성 선수는 교대로 역할 분담을 좀 공격적으로 가서 꼭지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결국은 박원재 쪽으로 김보경이 줬는데 이 트래핑 길었죠? 미스가 나옵니다. 자, 또 서울의 역습인데요. 고요한 선수부터 압박이 이재성 선수가 성공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재성의 압박 하나 성공이 되고 다시 뒤로 물러난 서울의 공격인데 김원식 선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김원식 선수가 헌신적으로 이 수비를 보좌하는 수비형 역할을 이날 맡았습니다만 뭐 패스를 한다거나 정교한 부분에서는 약간 발밑이 좀 둔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흐름을 바꾸는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김신욱 선수의 수비 커팅입니다. 네, 그러니까 볼 뺏어내죠. 19분 32초. 네, 여기까지가 서울이 좋았던 절취선입니다. 네, 끝. 이 김신욱 선수의 수비 전환 커팅 하나가 전북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김보경 선수가 잡고 김원식 선수가 지금 백업을 합니다만 역시 높은 지역으로 김보경이나 이재성이 올라와야 그렇죠. 전북의 공격이 되죠. 이러면서 허겁지겁 내려온 수비 라인은 5명의 김원식 선수 하나, 지금 2명이 못 내려왔어요. 네, 여기서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재성, 김보경까지 이재성, 김보경입니다. 같이 내려온 상황에서 두 선수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전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고요. 여기서 자 주고 다시 김보경의 패스, PK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신욱 선수의 커팅 하나 이 시점에서 실점으로 연결되는 PK 주는 과정, 이것이 19분 47초인데요. 이때까지는 사실은 서울이 자신의 플레이를 그래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시간을 서울 입장에서는 조금 길게 가져갔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실점 하나가 생각보다는 이른 시간에 나오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죠. 자, 이것이 결국 이제 레오나르도의 PK골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선제골을 20분 만에 잡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김원식 선수인데요. 조금 선수들이 이제는 공격적으로 패스 줄기를 좀 강하게 적절히 가져가다 보니까 김원식 선수 패스가 좀 둔탁했죠.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또 근데 리턴 패스가 좀 부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언가 수비 전환에 있어서의 밸런스 간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바운드 패스들이 연결이 되고 볼 처리가 이제 좀 부정확해지죠. 커팅. 여기서부터 허겁지겁 달려온 수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가 내려왔지만 순간적으로 벌써 호흡 자체가 헐레벌떡 내려왔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잡힌 상황입니다. 여기서 헤딩 티키타카인가요? 네, 김신욱의 원터치 헤딩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헤딩 사비. 네, 결국은 위태위태했던 로페즈의 안쪽 돌파에 오스마르가 또 붙게 되고요. 오스마르는 스토퍼로 나섰을 때 역시 딱 치명적인 단점이 이 하나거든요. 로페즈가 엄청 빠른 선수입니다. 네, 잡질 못하죠. 여기서 또 가랑이 사이에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2골까지만 해도 좀 버텼어야 되는 서울인데요. 네. 역습 상황에서 김신욱 선수의 놀라운 활약이네요. 또 헤딩으로 떨궈주면서 여기서 또 오스마르, 로페즈를 또 놓칩니다. 네, 크로스형으로 하죠. 세 번째 실점. 이 과정이 결국은 39분, 40분이 되기 전에 3골 실점이라는 거는 황선홍 감독이 이러한 전형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게임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오스마르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고요.
네, 그리고 정인환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김원식 선수를 빼고 정인환 선수를 이제 스토퍼로 기용을 하면서 역할을 바꾸고 역시 오스마르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을 때의 장점은 수비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패스를 잘 해주는 공구번 역할을 해주거든요. 지금처럼 뭐 이리저리 네, 수비도 해주고요. 네, 이렇게 패스를 해주면서 결국 이제 주세종 선수의 후반 시작과 함께 벼락 같은 골로 인해서 분위기를 잡고 이러한 흐름 변화된 흐름 속에서 서울이 3대 2까지는 쫓아갔어야 되는데요. 찬스들을 못 살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 또 추가골이 나오면서 4대 1로 4대 치고 1. 말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북현대가 이제 결승전에 진출할 만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왜냐면은 다음 경기에서 2골차 패배를 당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서울은 뭐 3대 0으로 이기는 네. 그런 시나리오인데 지금 뭐 전북의 분위기와 전체적인 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울로서는 정말 에베레스트보다도 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상황이죠. 네, 어찌됐든 자, 첫 번째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4강전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북현대가 4대 1로 이기면서 다음 이제 결승전까지 조금 한 발 더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AFC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를 또 분석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3부는 월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